네, 이번 회차는 1편 2장 국제운송 중에서 지난 회차에 이어서 2절에 대목차 4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컨테이너 전기선 운송 관련된 절차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대목차 5번의 선박 종류라든가 적재 방식 관련된 용어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목차 4번 컨테이너 전기선 운송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회차도 마찬가지지만요. 운송 쪽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 이쪽에서는요 깊이 뭔가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 용어의 뜻이 뭔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목차 4번에서는 절차 관련된 내용들 주로 다루게 되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개요 1번 목차 나와 있고요. 양가로 1번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운송돼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컨테이너란 하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이렇게 컨테이너는요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선박을 사용하든 아니면 하역 용구를 사용하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 국제 규격에 맞춘 그런 규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컨테이너 운송이라는 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하는 운송을 말하는 것이다. 컨테이너를 한 단위로 하는 운송을 말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전기선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화물 이동의 전 과정이 하나의 운송 용구 컨테이너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컨테이너 운송의 장단점에서 표로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점은 일단 신속하게 물품을 운송할 수 있다. 하역, 물품을 싣고 내리는 과정이 컨테이너 단위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계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준화 그리고 되어 있어서 시간이 단축된다. 그리고 환적, 배를 이렇게 옮겨 실는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죠.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정성 보면은 컨테이너가 굉장히 튼튼한 그 쇠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견고한 외장 때문에 운송물을 보호한다. 그래서 멸실, 도난 이런 것들도 위험이 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트위스트 락이라고 하는 게 컨테이너 이렇게 각각의 내 모서리에 이렇게 볼트 같은 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컨테이너 이제 트럭에다가 실을 때도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선박에다가 실을 때도 이렇게 컨테이너들을 쭉 쌓을 때 그냥 막 쌓는 게 아니라 이거 트위스트 락으로 이렇게 고정을 다 시켜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성 있다. 포장비, 보관비 절감이 된다. 겉에 튼튼한 그 외장 안에다가 컨테이너 안에다 물건을 넣기 때문에 안에 이런 포장들을 아주 튼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용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운송 중의 위험으로부터도 많이 보호를 해주니까 보험료도 절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단점을 보시면 비용이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규격화된 어떤 시설들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선 전용 항구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인프라를 까는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넣어서 운송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지 않는 화물은 운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컨테이너 이제 쭉 배에다가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쭉 쌓은 다음에 조금 규격에서 벗어나는 화물들은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원래는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한 화물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는 화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적합 화물은 앞에서도 우리 몇 번 살펴봤었습니다. 적합 화물, 부적합 화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양괄호 4번에 보시면 컨테이너의 종류 관련해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룰 텐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TEU와 FEU라고 하는 단위 두 가지 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서 우리가 무역 계약 체결할 때 그 조건들에서도 한번 봤었는데요. TEU는 20 feet equivalent unit, 20피트에 상응하는 유닛이다라는 뜻으로 그걸 줄여고 TEU 이렇게 사용하고요. FEU는 40 feet equivalent uni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이 요게 20피트짜리인지 40피트짜리인지에 따라서 TEU, FEU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TEU 두 개를 곱하면 FEU 하나가 되는 거죠. 딱 그 크기에 맞도록 이렇게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FEU 사용 비중이 더 높다라는 것 하나 확인해 두고요. 자, 다음 2번 목차 보시면요. 컨테이너 화물에 운송해서
양가로 1번의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항구다라고 하면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항구가 있으면 요 안을 이렇게 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철조망 쭉 쳐 있고 안에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막 있고 한 거 지나가면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시설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뒷부분에서 다시 공부를 할 텐데요. FCL과 LCL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인데요. 컨테이너 하나에 한 화주의 물품이 꽉 차는 것.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 딱 열면 한 명의 화물이 다 들어있는 거, 꽉 채워져 있는 거를 FCL이라고 합니다. 자, FCL의 경우에는 빈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회사에서 빌려줍니다. 컨테이너를 이제 사야 되는 건 아니고요. 컨테이너 회사에서 이제 선사에서 빌려줍니다. 선사에서 빌려주면 이 컨테이너를 빈 컨테이너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송하인이 자신의 창고나 공장에서 그 안에 컨테이너 안에다가 직접 자기가 화물을 꽉꽉 채워요. 그래서 컨테이너 문을 딱 닫고 이제 운송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FCL 형태로 이제 그 운송을 하게 되면 매도인 공장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항구로 들어와서 CY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들을 쭉 쌓아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화면 같은 거 우리 뉴스 같은 데서 무슨 수출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항구 나오면서 그 안에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쫙 쌓여 있는 공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을 이제 컨테이너 야드라고 합니다. 여기다 보관을 하게 돼요. 자, FCL 화물만 있는 게 아니라 LCL 화물도 있어요. 이거 less than a container load의 약자인데요. 컨테이너가 이만한데 내 화물은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이런 경우에 컨테이너 하나를 통째로 빌리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동일한 목적지로 가는 여러 명의 화주의 물건들을 이렇게 한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자, 요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요. CFS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합니다. 자, 이런 LCL 화물들 컨테이너 채로 이렇게 오는 화물이 아니라 개별 화물로 이렇게 오는 것들은 컨테이너 터미널 안에 들어오면 바로 CY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CY에는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데니까. 그래서 CFS라는 데에 가가지고 빈 컨테이너에다가 여러 명의 화주의 물품들을 이렇게 한 컨테이너에다가 채웁니다. 그리고 목적지에서는 양육항구에서는 LCL 화물이 이렇게 도착하면 이 CFS에서 각각 화주의 화물을 하나씩 이렇게 꺼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데가 CFS예요. 그래서 LCL 화물인 경우에는 CFS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채워지고 나면 이제 CY로 물건을 이제 컨테이너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CY에 CFS를 거쳤던 뭐 직접 들어왔던 간에 CY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쌓여 있다가 배가 들어옵니다. 이제 이 컨테이너를 실을 배가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이제 크레인에다가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선에다가 이렇게 적재를 하게 되고 양육항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크레인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겠죠. 이 크레인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야드로부터 컨테이너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 공간을 마샬링 야드라고 부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싹 옮겨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 밑에부터 이제 컨테이너 크레인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컨테이너를 실어 이렇게 적재하고 양하하는 크레인의 밑에 있는 요 공간을 에이프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접안을 한다. 항구에 이렇게 와서 딱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요 벽 끝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바다하고 만나는 요 끝 부분을 선석 영어로는 berth 이렇게 불러요. 자, 요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일단 용어들 익혀 두시고요.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단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의 경우에는 거꾸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죠. 벌스에 배가 이렇게 붙으면 크레인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마샬링 야드에다 내려놨다가 FCL 화물인 경우에는 CY로 바로 들어갈 거고요. LCL 화물이면 CFS로 가서 각각의 화물들을 이렇게 꺼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하나씩 각각의 그 시설들에 대한 설명들을 보겠습니다.
자, CFS라고 하는 건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의 약자고 우리말로는 컨테이너 화물 집화장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CL, Less Than a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에는 여러 화주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 화주의 화물을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이렇게 같이 집어넣는 작업을 혼적 작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Consolidation 한다. 또는 혼적되어서 운송되어 온 건 목적지에서 얘기겠죠. 물품을 이제 하나씩 꺼내는 것, 적출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장을 CFS라고 부릅니다. 자, 선적지에서는 CFS에서 혼적된 컨테이너가 그 다음에 CY로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 그림을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지에서는 적출 작업을 위해서 컨테이너가 그 CFS로 반입돼서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꺼내는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CY는 컨테이너 야드의 약자고요. 컨테이너 야적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선적할 컨테이너 또는 배에서 내려진 양화된 컨테이너를 장치한다. 창고 같은 데 이렇게 내려놓는 걸 장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보관하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인수인도되는 장소다. 외부에서 들어온 컨테이너를 여기서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에서는 도착한 컨테이너를 내주기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 면적으로 본다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부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걸 온닥, 닥을 이제 항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부두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 부두 내에 있는 걸 온닥 CY라고 하고요. ODCY라고 보통 부르면 이거는 이제 앞 글자를 따면 온닥 CY도 이제 ODCY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오프 닥 그 부두가 아닌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Y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ODCY라고 부릅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내의 CY는 아무래도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있으니까 이용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CY만 외부에다가 터미널이 아닌 외부에다가 이렇게 CY만 따로 만들어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샬링 야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선박의 적재, 양육하기 위해서 정렬시켜 놓는 공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에이프런이랑 선석에 대한 설명도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이해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FCL과 LCL이라는 개념 보겠습니다.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고 우리말로는 만재, 꽉 찼다라는 뜻이죠. 만재 화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의 컨테이너에 단일 화주, 한 명의 화주의 물품이 적입되어서 운송되는 화물, 이런 컨테이너를 FCL이라고 한다. 자, 일반적으로 FCL은 화주가 직접 공장 또는 창고에서 적입을 직접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터미널 내에 CY로 바로 쑥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CL의 경우는 Less Than a Container Load의 약자고 혼재 화물이라고 부른다.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이 혼적, Consolidation 되어 있는 화물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CFS를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CFS에서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 화물들을 집어넣는 작업, 요거를 스터핑 한다 하기도 하고요. 배닝 한다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스터핑 또는 배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완료가 다 돼서 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을 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CY로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양육지, 도착지에서는 외국에서 이렇게 여러 화주의 화물이 혼적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이제 적출, 꺼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각각의 화주별로 꺼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CFS에서 이루어진다 그랬고요. 이 화물을 꺼내는 작업을 unstuffing 한다 또는 debanning 한다. stuffing, unstuffing, banning, debann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LCL의 각각의 요 화주들은 주로 포워더를 통해서 이 혼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한 명씩 내 거, 당신 거 드세요. 그 다음 사람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포워더한테 맡겨두면 포워더가 알아서 이거 하나씩 이렇게 하나의 컨테이너에다가 집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적출 작업도 이제 포워더가 해가지고 각 화주별로 각각 화물을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유형별 운송 형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뒷페이지 보시면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 먼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송 형태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FCL과 LCL 이걸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 형태는 FCL to FCL 또는 CY to CY, 도어 to 도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가 이제 수출국이고요. 여기가 수입국이에요. 수출국에서 하나의 화주가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내 물건을 다 채웁니다. 그래서 FCL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FCL로 출발을 하고 도착지에서도 이게 하나의 컨테이너 그대로 수입자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FCL의 경우에는 그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자기가 직접 자기 공장에서 빈 컨테이너에다가 물품을 채운 다음에 트럭으로 항구로 운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터미널에 와서는 이게 CFS 거치지 않고 CY로 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CY에 딱 대기를 하다가 바로 배에 실려서 운송이 끝나면 목적지에서도 CY에서 바로 내려져서 수입 통관이 끝나면 그 컨테이너 채로 바로 수입자 공장까지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CL로 시작해서 FCL로 끝난다. FCL2, FCL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FCL 화물이니까 터미널에서는 CY로 바로 들어가서 CY로 내려져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CY2, CY 운송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출자의 문 앞에서 수입자의 문 앞까지 컨테이너 하나가 열리지 않고 그대로 쭉 간다 해서 도어 투 도어 운송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형태는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FCL이었는데요. 도착할 때는 LCL입니다. 자, 수출자가 하나의 동일한 국가여야겠죠. 한 국가로 FCL 화물을 보냅니다. 화물을 보내는데 사실 이 화물이 한 명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나눠져서 인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출발할 때는 FCL이니까 CY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배에 실려가지고 운송이 됩니다. 근데 도착지에 도착해서는 적출 작업을 해야 되니까 CY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CFS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CFS에서 적출 작업을 해갖고 각각 화주별로 화물을 나눠가지고요. 각각의 화주별로 이런 소량 화물들을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CL to LCL 운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CY에서 시작해서 CFS에서 끝난다. 그래서 CY to CFS 운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적 작업을 누가 하느냐,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느냐, Shippers Consolidation. 송하인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여러 명의 화주에게 수출을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FCL로 출발을 했지만 도착할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송하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혼적을 한다 해서 이걸 Shippers Consolid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의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뭐 아주 많은 형태는 아닌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출발은 LCL로 하는데 도착할 때는 FCL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수입자가 한국에 있는 여러 명의 수출자한테 물건을 사는 겁니다. LCL 화물 양만큼씩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요 화물들이 CFS로 보내져서 적입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CY를 거쳐서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수입국에서는 한 명의 화주한테 전달이 될 테니까 CFS 거치지 않고 바로 수입자의 문 앞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FS에서 시작해서 CY로 끝난다. 터미널에서는 그렇고요. 요거는 Buyers Consolidation이다. 수입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혼적을 수출국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수출국에서 모아서 컨테이너 하나채로 이렇게 받는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CL로 시작해서 LCL로 끝나는 형태입니다. 여러 명의 LCL 화주들의 화물을 CFS에서 적입을 해서 배에 실어서 보내서 다시 CFS에서 적출 작업을 거쳐서 여러 명의 화주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CL to LCL, 그 다음에 CFS에서 시작해서 CFS에서 끝난다. 그래서 CFS to CFS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피어 투 피어 운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피어도 부두라는 뜻이에요. 부두에서 시작해서 부두에서 끝난다. CFS가 부두에 있으니까 도어 투 도어가 아니라 피어 투 피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Forwarders Consolidation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화주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들이 없어요. 수출자, 수입자들. 서로 관계가 없는데 포워더가
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으로 가는 화주들을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포워더가 알아서 이렇게 혼적 작업을 하는 것. 그래서 forwarders consolid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걸 이제 박스에 그 텍스트로 써 있는 형태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텍스트 읽어보시면서 요 형태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출발할 때 FCL, 도착할 때 FCL, 출발할 때 FCL, 도착할 때 LCL, 출발할 때 LCL, 도착할 때 FCL, 그다음에 LCL로 출발해서 LCL로 도착하는 거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이제 누구의 shippers consolidation, buyers consolidation 그리고 forwarders consolidation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목차 보시면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과 인수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맨 뒤에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 가지고 전체적인 설명 먼저 드리고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컨사이너 송화인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한테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내 물건을 언제 이제 배에 실을 수 있는지 스케줄이 며칠에 출발하는지 그것들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사에다가 문의를 한다든가 포워더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그 스케줄을 일단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하게 되는데요. 쉬핑 리퀘스트 선적 요청서라는 걸 보내서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약을 받은 운송인이나 포워더가 부킹 노트라고 하는 선복 예약서라고 하는 예약 확인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예약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운송인이 쉬핑 오더라고 하는 선적 지시서라고 하는 서류를 발행을 해주면 그 선적 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서 물건을 갖다 줍니다. 이제 운송할 물품을 가져다 주면 수취증을 운송인이 내줍니다. 그걸 부두에서 내주면 다크 리시트이라고 하고요. 본선상에서 내주면 메이트 리시트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만 보는 겁니다. 세부 내용은 다시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수증까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운송인이 이제 비해를 발행해 줍니다. 이 비해를 발행받은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비해를 이제 약속한 방법대로 직접 송부를 하던 은행을 통해서 송부를 하던 송부를 해줍니다. 그럼 비엘 원본을 받은 수하인 수입자가 비해를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품이 운송돼서 수입국으로 옵니다. 그러면 운송인이 arrival notice 도착 예정 통지라는 걸 수입자한테 합니다. 자, 몇 월 며칠에 한 2, 3일 전에 해줘요. 몇 월 며칠에 배가 입항할 예정입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그 비해를 가지고 운송인한테 가서 비해를 주면서 내 물건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요. 비해를 받고 인도 지시서 DO라고 하는 딜리버리 오더라고 하는 서류를 하나 내줘요. 그럼 그 서류를 가지고 실제 물건이 있는 장소에 가서 물품이랑 맞바꾸게 되는 순서로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니까 또 세부 내용도 시험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세부 내용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세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선적 수출 절차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선적 수배 인콰이리 스케줄 문의하는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송화인이 운송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선사 또는 운송 주선업자 포워더한테 쉬핑 스케줄을 문의한다. 배 언제 뜨는지 날짜 확인한 다음에 선복을 수배한다. 이제 예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선박의 출항 예정 시간 ETD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도착 예정 시간 ETA라고 써놨습니다. 를 감안해서 매매계약선 선적일에 알맞은 선편을 선택해갖고 이제 예약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단어도 따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 어림잡은 시간, 출발 예정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해상운송에서는 기상 상황에 따라서 배가 정시에 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시간을 박아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ETA, ETD 이런 식으로 언제쯤 출발합니다. 대략의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은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예요.
ETA 해서 도착, 출발은 언제 대충 하는지, 도착은 언제 대충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예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FB 규칙 등의 매도인은 노미네이션된 선적지에 운송인이 있다면 운송인이 매도인에게 먼저 연락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선적 협의를 한다. 예,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FOB라면 F 규칙이니까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배를 보내주게 되겠죠. 그러면 수출국에 있는 이 선박회사에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연락을 먼저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이제 매수인이 알려줄 테니까 매도인에게 연락을 해 올 겁니다. 요 수출국에 있는 그 운송인의 대리점이나 뭐 이 지점을 선적지에 그 지명된 운송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미네이션된 선적지의 운송인.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연락을 안 해요. 여기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럼 매수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매수인한테 물어보고 내가 누구한테 가서 물품 인도를 해줘야 되냐, 누구하고 만나야 되냐, 매수인에게 통지받은 운송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선적 협의를 해줘야 되겠죠. FOB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보내주니까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통지해준 대로 운송인 만나가지고 물품 건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선적계약 부킹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매도인이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하인이 비해상 포기되어야 할 운송 정보를 SR이라고 합니다. Shipping Request 선적 요청서에다가 기재를 해가지고 다른 서류들 상업송장이나 포장 명세서 등등 서류하고 같이 운송인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적 요청서가 예약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예약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예약을 받았다, 예약이 잘 되었다라는 확인으로 넘버를 부여하고 선복 예약서, 부킹 노트, BN이라고 줄여서도 부릅니다. 부킹 노트를 발급해 줍니다. 이게 예약의 확인서입니다. 요거까지 받으면 이제 운송 계약이 체결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킹을 하고 나서 예약을 하고 나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변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구두로도 변경 가능하다. 전화해갖고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부킹이 다 예약이 완료된 다음에도 이제 CY에서 화물을 언제까지 마감하는지, 언제까지 물품 보내주셔야 되는지 그 마감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라든가 ETD의 출발 예정 시간, 그 다음에 ETA 도착 예정 시간, 이런 것들 스케줄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전화해보고 확인해보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제 예약이 됐으니까 운송해달라고 화물을 갖다 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수출 선적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수출 신고를 완료한다. 자, 수출 신고는 이제 세관에다가 하는 거예요. 수출 신고는 사실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물품이 확보가 되면, 물품이 제조된다던가 구매를 해가지고 물품이 확보가 되면 수출 신고를 아무 때나 하면 돼요. 근데 물품을 배나 비행기에 실기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돼요. 수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은 운송인이 외국으로 가는 운송수단에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수출 신고를 완료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적 요청서, 그 예약을 요청하는 서류 있었죠. 화물을 그 내용대로 확인을 하고 운송인이 선적 지시서라는 거, SO 쉬핑 오더라고 하는데요. 선적 지시서라고 하는 걸 발행합니다. SO가 뭐냐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야, A라는 배가 있어요. 여기에 컨테이너를 뭐 2,000개를 실을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2,000개의 예약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예약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갖고 서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번에 A라는 배에 실릴 화주들의 리스트는 이렇다. 이거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주의 연락처하고 뭐 세부 내용, 실릴 화물이 뭐 컨테이너 몇 개고 뭐 화물의 내용은 뭐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발행하는 서류가 SO예요. 그래서 이 선적 지시서 SO를 가지고 현장에서 컨테이너 그 터미널 현장에서 SO를 가지고 화물 가지고 오면 하나씩 확인하고 예약된 거 맞네요 이렇게 확인하고 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CL의 경우와 SL의 경우로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FCL의 경우라면
육상운송을 해상운송의 선사에 의뢰하는 경우, 자, A라는 선박 회사가 있어요. 여기까지 물품을, 항구까지 물품을 운송을 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륙운송을 해야 되는데, 트럭을 섭외해야 되는데, 이 내륙운송도 이 회사에다가 부탁해가지고 트럭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하인의 트래픽 오더에 따라서 CY 오퍼레이터가 빈 컨테이너를 송하인이 지정한 창고로 먼저 보내줍니다. FCL이니까 그 이제 육상 운송 트럭도 예약을 해놨고요. 이제 빈 컨테이너를 직접 수출자가 자기가 물건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빈 컨테이너를 원하는 장소, 수출자가 원하는 장소로 보내줍니다. 그걸 스파팅한다 또는 포지셔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CY 오퍼레이터는 CY의 운영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터미널 운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빈 컨테이너가 오면요. 빈 컨테이너를 일단 검사를 잘 하고요. 구멍 뚫린 거 있는지 찌그러진 데 있는지 이런 거 잘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하고 기기 인수도증, 기기 그냥 수도증이라고 하기도 해요.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IR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ER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I 빼고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의 약자예요. Equipment 장비를 교환하는 수령증이다, 영수증이다 라는 뜻인데 이 장비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EIR이라고 하는 건 컨테이너를 주고 받을 때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사에서 컨테이너를 빌려주기 위해서 빈 컨테이너를 보내줬으면 잘 받았다라고 기기 수도증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물품 채워가지고 다시 운송인한테 주면 운송인이 CY에서 물건 받으면서 컨테이너 받으면서 기기 수도증 또 인수증 요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주고 받을 때 서로 교환하는 영수증, 수령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송하인이 직접 컨테이너 물품을 적입한다, 스토핑한다, 배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렇게 뒷면에 보면 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C를 채웁니다. 봉인을 채워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누가 다른 사람이 열어보면 그 C이 깨지니까 누가 열어봤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봉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 로드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컨테이너 적지표라고 우리말로는 합니다. 컨테이너 안에 어떻게 물건이 들어있는지를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걸 컨테이너별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기 인수도증에 서명을 하고 수출신고서 첨부해서 CY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물품 채워서 보내는 거죠. 자, LCL의 경우에는 자기 화물이 컨테이너 하나에 다 차지 않기 때문에 그 빈 컨테이너를 직접 수출자가 받는 게 아니라 물품 자체를 그냥 CFS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보면 송하인이 운송인 또는 포워더가 지정한 CFS에다가 패킹리스트 서류 함께 화물을 그냥 보냅니다. 컨테이너 채로 보내는 게 아니라 화물, 개별 화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포워더 등의 혼재업자가 CFS에 반입된 화물에 대해서 검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검량, 양도 재고요, 무게도 재고 다 한 다음에 컨테이너적 지표 아까 FCL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포워더가 컨테이너에다 적입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포워더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송하인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혼재한 다음에 CFS에서 혼재 작업이 끝나면 이제 CY로 보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컨테이너가 이제 CY에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컨테이너 외관, 그 다음에 봉인이 뜯어진 거 없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다크 리시트라고 하는 DR이라고 합니다. 부두 수취증이라고 하는데 부두 수취증을 교부한다. 배는 여기에 있고요. 터미널은 여기 있고 아직 물품이 배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받았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주는데 그걸 다크 리시트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컨테이너 화물은 CY로 이제 들어갔다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배에 그 하나의 배에 실릴 컨테이너들이 다 실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R 다크 리시트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검수한다라고 하는 건 탈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검수인, 그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사람, 물품 검사하는 사람을 탈리맨이라고 불러요. 검수인이 화물 검수를 진행하고 컨테이너 외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외부만 보고 그다음에 검수표 탈리시트에다가 이상이 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선상에서 인도되는 경우 컨테이너 화물은 이렇진 않은데요. 여기서 MR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전기선이 아니라
그 용선에서 벌크 화물의 경우에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배의 본선상에다가 물품을 실은 다음에 그 수령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 위에서 물품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주는 수령증, 수취증은 Mate Receipt, MR이라고 부릅니다. Mate가 1등 항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사가 이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물품 적재된 걸 확인하고 거기서 수취증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은 적하 목록 작성하고 적하 계획에 따라서 선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적하 목록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manifest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적하 목록은 화물의 목록입니다. 그거는 운송인이 물품을 배에다가 실을 때 이 A라는 배에 물품이 이렇게 실렸는데 이 배에 실려 있는 물품 전체가 뭔지 그 리스트를 작성한 게 적하 목록이에요. 이 배에 요번 항해에서 어떤 화물들을 싣고 나갑니다 라고 전체 화물의 내용을 쭉 적어둔 거예요. 그 매니페스트는 언제 쓰냐면 요거를 항만 당국에다가 출항하기 전에 신고를 합니다. 관세법에도 이게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출항 전에 적하 목록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입항하기 전에도 적하 목록을 제출합니다. 이제 출항할 때도 이런 물품 싣고 떠납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고요. 물품을 도착할 때 배가 들어올 때도 자 이런 물품을 싣고 도착합니다라고 신고를 미리 해줘야 돼요. 자 그런 걸 적하 목록이라고 하고 스토리지 플랜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셔도 되는데 배에 컨테이너를 뭐 1번, 2번, 3번, 4번 컨테이너가 뭐 한 2,000개까지 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어디다가 실을지 그 위치 같은 것들을 계획을 짭니다. 무게 같은 걸 재가지고요. 만약에 이쪽에 무거운 물건들이 많이 실리면 배가 이렇게 기울겠죠. 그래서 무게라든가 먼저 내릴 물건, 나중에 내릴 물건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뭘 어디다가 어떤 컨테이너를 어디다가 실을지 이런 것들을 먼저 플랜을 짠 다음에 그 플랜에 따라서 그 크레인으로 이제 하나씩 싣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BL 입수 과정입니다. 인도가 완료되면 이제 수취증을 준다 그랬어요. 부득 수취증이나 본선 수취증. 아무튼 물품을 운송인이 잘 받았다라고 하는 수취증을 준다 그랬습니다. 인도가 완료되면 요거 이제 DR이나 MR을 받았다가 수출자가 요거는 부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부두 안에서 배에 싣거나 또는 이제 부두에서 물품을 건네주고 나서 이 수취증을 받으면 요걸 받은 수취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BL을 발행해 주는 게 아니에요. BL은 컴퓨터도 있고요. 이렇게 컴퓨터 있는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부두 자체에서 그걸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취증을 가지고 운송인 사무실로 갑니다. 그래서 운송인 사무실에다가 제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선사가 적하 목록을 제출하는 시기에 BL 넘버가 확정이 됩니다. 이때 바로 BL 넘버가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수취증을 주고 나면 이 내용들 이상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BL을 작성을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송하인한테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송하인은 풀셋으로 BL을 발행 통수 확인하고 내용 같은 거 다 확인을 하게 돼요. 이제 정식의 BL이 나오기 전에 예비용 BL,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비로 발행하는 BL이 있습니다. 그걸 체크 BL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는 BL인데 이제 체크 BL을 먼저 받아요. 예비 BL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상 없는지 쭉 확인하고 이상 없다라고 확인해 주면 정식 BL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운임 선불해야 된다고 하면 운임까지 다 지불을 하고 나면 이제 BL, 선화증권을 발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선화증권을 발행받고 나서 이제 선적 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송하인이 수하인한테 선적 통지를 합니다. 자, 물건 잘 실었고요. 이런 식으로 내용들, BL의 내용이라든가 이제 언제 도착하는지 이런 것들 쭉 취합을 해가지고 선적 통지를 해서 알려주고 받은 BL, 운송 서류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계약사항에서 넘겨주기로 한 서류들을 합의한 방법으로 직접 보내거나 뭐 신용장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보낸다거나 합의한 방법으로 이 서류를 보내주게 됩니다. 수입국으로. 자, 그럼 양괄호 2번 보시면 이제 화물의 수령 절차예요. 수입국에서의 절차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수하인은 송부된 운송 서류들을 매매계약에서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수령합니다. 직접 보내줬으면 직접 받으면 되고요. 신용장 결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대금 지급하고 은행에서 서류를 찾아와야 됩니다. 서류 찾아오면
좀 이따가 이제 도착 예정 통보를 운송인이 해줍니다. 목적항에 입항을 하기 전에 비해상의 착화 통지처라는 데가 있어요. Notify Party라고 해가지고 비해상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도착 예정 통지를 받을 당사자의 이름하고 주소하고 연락처 이런 걸 씁니다. 거기에다가 Arrival Notice, 도착 예정 통지라는 걸 해줍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몇 월 며칠에 배가 입항할 예정입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통지를 먼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자기가 이제 입수했던 비해를 가지고 선박 회사로 가는 거예요. 선사에 가서 원본 비해를 선사에다가 제출합니다. 항구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사무실로 가야 돼요. 사무실에 가서 원본 비해를 제출을 하면 이제 확인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수하인이 맞나 확인하고요. 비엘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국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 같은 거 있는지 이렇게 정산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DO라는 걸 내줘요. 딜리버리 오더, 화물 인도 지시서라는 걸 이제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받아서 오고 와서 이제 물품 찾으러 가야 되는데요. DO 들고 실제로 물품이 지금 있는 장소 항구에 간다든지 CY로 간다든지 아니면 CFS에 있으면 CFS 창고로 간다든지 창고에 가서 DO를 제출하고 이제 화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DO를 주고 DO를 보통 어떤 식으로 주냐면요. 그 이제 도착한 항구에 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CY에 이렇게 물품이 있잖아요. 그럼 수입 통관 다 해가지고 이제 갖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트럭을 보냅니다. 트럭을 보내면서 트럭 기사님한테 이 DO를 같이 보내요. 그래서 물품 찾아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어가지고 자기 창고까지 갖고 오겠죠. FCL의 경우에는 다 자기 거니까 그대로 컨테이너 채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창고까지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직접 컨테이너 열고 물품 꺼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조금 길긴 한데요. 요건 충분히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 3번 정도 반복하셔서 절차들 좀 봐두시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서류의 이름들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언제 어떤 서류가 나오는지. 자, 그래서 그림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그림을 뭉뚱그려 놓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들 확인하시면서 중간에 서류들, 이름 주요 서류들의 이름들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끝에 심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관련 세부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테이너의 용도별 분류하고 컨테이너 그 종류별로 이름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말로는 화물 컨테이너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른 화물 컨테이너라는 뜻인데요. 사실 저도 그 관세사 되기 전에는 이런 업무를 안 해봤어요. 관세사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는데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게 저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무에 나가서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냥 일반 컨테이너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보통 컨테이너를 그냥 건화물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일반 화물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 액체나 온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 여러분이 길거리나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컨테이너가 다 드라이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자, 그다음에 배고 컨테이너라는 게 있어요. 그 배가 그 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키가 큰 컨테이너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하이 큐브 컨테이너라고 하는데요. 일반 컨테이너보다 조금 높아요. 그 다음에 높이가 높아가지고 뭐 내륙 운송 같은 것들 그 뭐 걸리는 데 있는지 이런 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퍼 컨테이너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냉동 냉장 설비가 갖춰져가지고 냉동식품 같은 것들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해둔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자체에 냉장고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트럭으로 운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배에 실려 있을 때도 냉동 냉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컨테이너입니다. 일반 컨테이너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비싸겠지요. 자, 그 다음에 천장 개방형 컨테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탑 컨테이너인데요. 컨테이너 윗면이 없는 거예요. 벽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화물 같은 것들, 툭 튀어나오는 화물 같은 걸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둔 컨테이너입니다. 자, 이 중에서 OOG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봐두세요. Out of Gauge의 약자입니다. OOG 화물이라는 게 컨테이너, 표준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않고 크기가 좀 커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화물을 OOG 화물이라고 한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OOG 화물의 경우에는 일반 그 컨테이너, 표준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화물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더 받겠죠. 중간에 실을 수가 없고 다른 컨테이너 다 실은 다음에 맨 위에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화물을 이렇게 뚜껑이 없는 이런 걸 실어야 되기 때문에 데드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다른 걸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운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랫렉 컨테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측면 개방형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컨테이너가 이렇게 그 기둥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둥만 있어가지고 양면이랑 윗면, 그다음에 옆면들이 다 뚫려 있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OOG 화물,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화물 같은 거 여기다가 실을 수 있게 만들어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탱크 컨테이너라는 게 있는데요. 컨테이너 틀 안에다가 그 액체 같은 것들 실을 수 있는 탱크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통기 컨테이너라는 것도 있고 뭐 분체용 컨테이너 이런 것도 있는데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 컨테이너의 크기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도 우리 봤었죠. TEU하고 FEU를 일단 크게 나눈다. 그리고 길이를 20피트, 40피트 이렇게 나눈다고 했고요. 폭이랑 높이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용적 우리 CBM이라는 개념 배웠습니다. 이제 세제곱미터죠. 33세제곱미터, 67세제곱미터 정도를 채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배고 컨테이너라고 했던 거 높이가 높은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규격이 높이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컨테이너에 채울 수 있는, 적입할 수 있는 최대 용적은 이렇게 있지만 사실 물품들이 이렇게 요거를 최대한 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간중간에 비는 공간들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대목차 5번 보겠습니다. 선박 종류하고 적재 방식 등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가끔 출제될 수 있는 용어들 모아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선박의 종류인데요. 양가로 1번의 컨테이너선, 전기선의 종류입니다. 풀 컨테이너선, 세미 컨테이너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풀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만 실을 수 있어요. 다른 화물은 싣기가 어렵습니다. 세미 컨테이너선은요, 선창이라고 하는 용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에 있는 창고라는 뜻입니다. 배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선창이라고 부릅니다. 홀드라고 하고요. 일부는 컨테이너 전용이고 나머지는 다른 화물도 실을 수 있게 반반 이렇게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반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정기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우리가 전에서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컨벤셔널십 재래선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바가지 같이 생긴 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산물, 그레이는 곡물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윗은 밀이죠. 오원은 원광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석 같은 것들을 운송하기 위해서 그냥 바가지 같은 데다 이렇게 훅, 그것도 선창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선창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특수선도 있습니다. 원유나 뭐 가스선 같은 것들, 냉동 물품 실어나는 배 전체가 냉동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PCTC라고 하는데 자동차 운송을 위한 특수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런 약어만 보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약어만 보면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풀네임을 한번 써봤습니다. Pure Car and Truck Carrier의 약자예요. 별거 아니죠. 단순히 이렇게 순수하게 차하고 트럭만을 실어 나르기 위한 배다. PCTC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거로 3번 보시면 기타 선박들이 있습니다. 피더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드가 공급하다라는 뜻이 있죠. 공급해주는 선박이다 라고 하는데 피더선은 뭐냐면 예를 들면 부산항이 있어요. 부산항 에만 큰 배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이제 모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관세법에서는 대외 무역선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외국의 항구간을 다니는 큰 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항구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작은 항구로는 들어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같은데 이렇게 부산항에 큰 배가 들어오는데 그 근처에 있는 작은 항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컨테이너 선이 들어올 수 없는 작은 항구거든요. 그런 작은 항구에서 이런 큰 항구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쓰이는 작은 배를 피더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기 위해서 마을버스 타고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피더선이 마을버스 같은 거, 이런 본선에다가 모선에다가 물품 공급해 주기 위해서 단거리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선박을 피더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요. 피더선 얘기가 이렇게 한번 언급이 될 수 있어요. 피더선을 이용해서 큰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까지 와서 물품을 피더선에서 내려서 그 본선에다가 물품을 옮겨 실었어요. 이건 환적이냐? 이건 환적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간을 다니는 큰 배, 모선 간에 이렇게 화물을 옮겨 실어야지 환적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피더선에서 옮겨 실은 건 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선하고 바지선이라는 거 개념 보겠습니다. 부선은 라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거 영어의 가벼운 불 붙이는 라이터, 이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네덜란드 말이라 그래요. 부선은 뜰 부자입니다. 뜨는 배라는 뜻인데요. 그 인코텀스 할 때도 우리가 그 얘기 했었죠. FAS 같은 경우에 배의 선측에다가 물품을 이제 그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본선이 아까 우리 그 앞에서 배웠었죠. 벌스, 선석이라고 했습니다. 벌스에 이제 배가 이렇게 딱 대줘야 되는데 이렇게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항에 정박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조금 한 200~300m 떨어진 쪽에 배가 정박을 하고 있으면 여기까지 물품을 작은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단거리, 특히 항구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배를 부선, 라이터라고 불러요. 네, 이 이제 본선까지 화물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되는 운송수단이다. 보통은 엔진이 없습니다. 보통 엔진 없고 이렇게 예인선이라고 그래서 다른 선박이 이렇게 쭉 끌고 다니는 형태의 선박을 전부 다 부선이라고 불러요. 그 부선 중에서 특히 뗏목 형태로 바닥이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들, 그런 형태의 선박을 바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지선이 부선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선은 용도에 따라서 구분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선 중에서 바닥이 평평한 건 또 바지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시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라이터 어보드 쉽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실무상 거의 없는데 그 래쉬선이라고 불러요. 래쉬선은 래쉬 시스템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보다 굉장히 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다 적입을 해요. 컨테이너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이게 물에 뜹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툭툭 띄워요. 그러면 이거를 쭉 끌고 가서 래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선박이 있습니다. 그 선박에 이렇게 크레인처럼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쭉 실어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가면 또 배에서 이걸 쭉 밀어가지고 바다에다 떨어뜨려요. 그럼 이게 뜹니다. 또 그걸 이제 끌고 와가지고 건져내서 또 양육을 시키는 이런 형태의 특수한 선박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UCP 공부하다 보면 이게 래쉬바지라는 말이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목차 보시면 화물 적재 방식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화물을 어떻게 적재하는지 방식 3개 정도 보겠습니다. 처음에 롤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롤 온, 롤 오프의 약자입니다. 굴러서 올라갔다가 굴러서 내려온다라는 말이에요. 자, 배 옆에 TV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에 부두에 차들이 이렇게 막 대기를 하고 있고, 이걸 크레인으로 이렇게 실는 게 아니라 램프가 있어서 옆에 문이 이렇게 딱 열려서 차가 이렇게 쑥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 있죠. 그러니까 화물을 트럭에 실린 상태로 그대로 트럭채로 배에 이렇게 운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뭐 제주도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도 타고 차도 같이 타는 형태의 페리선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롤로 방식으로 적재하고 양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롤로입니다. LOLO예요. lift on, lift off의 약자입니다. 들어서 실었다가 들어서 내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크레인, 기중기로 컨테이너 같은 거 이렇게 들어서 선박에다 싣고 들어서 내리잖아요. 대부분 보통 통상적인 물품의 선적 및 양육 형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FO 방식 또는 FLO라고 하는데요. float on, float off의 약자입니다. 둥둥 떠 있는 걸 실었다가 둥둥 떠 있는 걸 내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아까 래쉬 말씀드렸었죠. 물품 자체를 특수한 구조물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바다에 이제 물에 뜨는 구조물 안에 넣어서 물에 띄워서 이렇게 쭉 끌고 가서 이렇게 실는 형태, 그런 형태를
띄운 물건을 실었다가 띄워서 내린다라는 뜻으로 FOF라고 합니다. 자,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Roll on roll of ferries. 우리가 RO라고 했죠. RO의 페리들은 are vessels, 어떤 선박들인데 constructed with large doors at each end. 그 선박의 양쪽 끝에 큰 문, 도어를 갖춘 도어 문을 갖추어 놓은 형태의 선박이다. So that, 그래서 cars and trucks can drive on at one port. 한 항구에서 차하고 트럭들이 drive on, 운전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실렸다가 and off another, 그리고 drive off 이렇게 붙는 겁니다. 운전해서 또 내려질 수 있다. another 뒤에 port가 생략된 겁니다. 다른 항구에서는 다시 운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Without having to unload and reload their cargo. 그 화물들을 양육했다가 차에 실려 있는 물건을 내렸다가 다시 실을 필요 없이 차에 실린 채로 운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형태. 그래서 RO 방식, 선적 형태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목차 보시면 컨테이너와 다른 운송 방식의 결합입니다. 자,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컨테이너하고 이제 트럭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걸 트레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그대로 철도로 운송하는 방식을 피기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피쉬백, 버디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컨테이너가 이렇게 트럭 위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철도 운송을 할 거예요. 철도 운송을 할 건데 여기 화차가 있죠. 화차 위에다가 이걸 다시 들어서 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요 채로 그대로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기백이라고 하는데, 백은 우리 어부바라는 말 요새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등에다가 엎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지등이라는 뜻인데 돼지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그래서 그 트레일러를 육상 운송 도구인 철도에다가 그대로 실어가지고 운송하는 방식을 피기백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피쉬백은 물고기 등에다 실는 거예요. 딱 느낌 오시죠?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그대로 아까 우리 롤로 방식처럼 그대로 배에다가 그냥 실는 거예요. 육상 운송하고 해상 운송을 결합한 게 피쉬백이다. 자, 그 다음에 버디백은 비행기에다가 실어버리면 이거를 버디백이라고 합니다. 트레일러 채로 비행기에다 그냥 실어버리면 이걸 버디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기는 땅에 있으니까 철도, 피쉬는 선박, 버디는 이제 비행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레일러를 그대로 실어버리는 형태. 영어로는 이렇게 나온다. 내용 보겠습니다. 피기백도 있고요. The transportation of truck trailers and containers. 트럭 트레일러나 컨테이너의 운송인데 on specially equipped railroad flat car. flat car는 그 철도의 화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물을 실는 차량, 위에가 평평해서 플랫카라고 해요. 특별하게 장비를 갖춘 철도의 화차에다가 그 트럭 트레일러를 그대로 실어버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깊은 내용은 없지만 용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용어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